1815년 6월 20일 화요일 아침, 대영 제국의 심장부 런던. 이 안개가 짙게 깔린 템스강 위로 불안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활기로 가득 찼던 런던 증권거래소는 그날따라 숨막히는 정막과 통제할 수 없는 소음이 기괴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브로커와 은행가들이 초조한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그들의 시선은 오직 바다 건너 들려올 단 하나의 소식에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워털루 전투의 결과였습니다. 유럽 대륙을 피로 물들인 전쟁의 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권좌로 돌아왔고, 그를 영원히 끝장내기 위해 영국의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동맹군이 벨기에의 평원에서 격돌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모인 냉혹한 자본가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승리한다면 대영 제국이 막대한 빚을 져가며 쌓아올린 부와 권력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국 정부가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발행한 국채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런던은 끝없는 경제적 공황의 뚜프로 빠져들어 제국의 뿌리마저 흔들릴 참이었습니다. 당시의 열악한 통신 수단으로는 바다 건너 벨기에에서 벌어진 전투의 결과를 런던에서 알기까지 보통 사흘에서 나흘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6월 18일에 벌어진 전투의 결과는 20일 아침인 지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영국의 국왕도 총리도 심지어 군부의 최고 통수권자들조차 초조하게 전령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국군이 걸린 승패 앞에서 절대 권력자들마저도 무기력하게 시간의 자비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포가 지배하는 증권거래소 한가운데서 유독 한 남자만이 묘하게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융 권력의 상징이 될 인물, 바로 네이선 로스차일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정석과도 같았던 거래소의 굵은 기둥에 기대어 서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광기에 휩싸인 군중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소 투박하고 평범한 옷차림을 한 그는 겉보기에는 그저 수많은 상인 중 한 명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안의 모든 사람들은 네이선의 손끝과 표정 하나하나를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알았고 남들보다 먼저 움직여 시장을 지배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 차가운 금융가가 이번에도 무언가 결정적인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 네이선의 머릿속에는 이미 워털루 전투의 완벽한 결과가 선명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과 그가 엄청난 자금을 들여 독자적으로 구축해둔 비밀 연락망이 폭풍우 치는 바다를 뚫고 영국의 그 어떤 고위 관료보다도 먼저 승전보를 그의 귀에 속삭였던 것입니다. 웰링턴 공작이 나폴레옹을 꺾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 거대한 역사의 진실을 이 대영 제국 안에서 오직 이 한 명의 민간인만이 온전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식시장에서의 정보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쟁의 결과를 국가의 수장보다 일개 금융업자가 먼저 손에 쥐었다는 사실은 권력의 축이 영원히 이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치명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총과 대포가 세상을 지배하던 낡은 시대가 저물고 정보와 자본 보이지 않는 신용이 전 세계의 군대를 통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 바로 그곳 런던 증권거래소의 돌기둥 옆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나폴레옹이라는 거대한 전쟁의 신마저도 결국 이 고독한 금융가의 치밀한 계산 위에서 체스말처럼 움직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들의 칼날이 역사를 결정지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진짜 역사의 방향은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과 정보를 지배하는 속도 안에서 조용히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 나라의 정보망을 가볍게 뛰어넘는 이 무시무시한 정보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한 명의 남자가 어떻게 유럽 전체의 운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어둡고 습한 골목길로 말입니다. 18세기 후반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외곽에는 유덴가세라 불리는 좁고 어두운 개토가 있었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폭3미터 남짓의 좁은 골목에 수천 명 중의 유대인들이 갇혀 살았습니다. 그들은 밤이 되거나 일요일이 되면 거대한 철문에 갇혀 바깥 세상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철저한 통제와 차별의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처럼 억압적인 공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붉은 방패라는 뜻의 간판을 내건 작은 환전소가 훗날 전 세계의 부를 쥐락펴락하게 될 로스차일드 가문의 소박한 시작이었습니다. 창립자인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는 그저 그런 평범한 고리 대금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희귀동전을 수집하고 거래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럽 귀족들의 은밀한 자금 흐름을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 중 한 명이었던 헤센카셀의 빌헬름 9세와 거래를 트게 되면서 마이어는 권력과 돈이 어떻게 결탁하고 또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당시의 유럽은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혼란의 대륙이었습니다. 오늘 영원할 것 같았던 절대 군주의 권력이 내일이면 이웃나라의 군대에 의해 짓밟히고 그들의 막대한 재산은 고스란히 약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마이어는 이 잔혹한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한 가지 거대하고 서늘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명의 군주나 한 국가의 영토 안에 모든 자산을 묶어두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중009, 한정000, D영0, 한정00, 그것은으로도 진정한 안전은 높고 두꺼운 성벽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 경계도 침범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곧바로 인류 금융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마이어는 자신의 5 아들을 당시 유럽을 움직이던 5개의 핵심 심장부로 파견했습니다. 장남은 프랑크푸르트의 본가를 지키게 했고, 둘째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 빈으로, 셋째인 네이선은 떠오르는 산업과 금융의 중심지 런던으로, 넷째는 이탈리아 나폴리로, 그리고 막내 제임스는 훗날 그들의 가장 큰 적이 될 프랑스의 파리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점의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오래된 경계를 완전히 지워버린 최초의 초국적 금융정보망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5 형제는 각자의 도시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지만 철저하게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만약 전쟁이 터져 파리의 자산이 위험해지면 그들은 신속하게 장부상의 숫자를 조정하여 런던이나 빈으로 부를 이동시켰습니다. 군대와 대포로는 종이 위의 신용과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의 속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영토를 지키기 위해 무거운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릴 때 로스차일드 가문은 얇은 편지지와 암호화된 장부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투명한 제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특정 국가가 지도에서 사라진다 해도 이들의 부와 권력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도록 완벽하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뜨릭 봄 BAD의 긍하
완벽하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철저한 위험 분산과 정보의 연결이 그들을 진정한 무적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촌타리, 우리, 이 촌타리, 그리, 이렇게 5형제가 은밀하게 주고받는 편지들로 유럽 전역에 걸쳐 보이지 않는 돈의 거미줄을 촘촘히 짜고 있을 때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천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스차일드 가문처럼 신용과 장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차가운 강철과 뜨거운 피로써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기로 결심한 사내였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를 뒤흔든 그 남자의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코르시카 섬 출신의 이 하급 귀족은 프랑스 혁명의 혼란기를 틈타 전례 없는 속도로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은 가히 신의 경지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우스터리츠, 예나, 프리틀란트 등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일게 하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는 언제나 적의 허를 찔렀고 거대한 제국들을 차례로 무릎 꿇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을 장기말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의 전술 앞에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유럽의 낡은 왕조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전쟁의 신이었고 프랑스 제국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무적의 요새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눈부신 군사적 승리의 이면에는 나폴레옹 제국의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약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황제 나폴레옹 본인의 경제적 맹점이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적의 병력을 포위하고 섬멸하는 데에는 천재적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과 신용의 힘을 이해하는 데에는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내가맨 데는 그는 담원하는 데는 나폴레옹은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을 병적으로 혐오했습니다. 그는 국채를 발행하여 미래의 신용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현대적인 금융 시스템을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사기극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오직 철저한 약탈과 정복지에서 뜯어내는 가혹한 배상금에만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연전연승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국고를 털고 예술품을 빼앗아 프랑스로 실어 나르는 동안 제국의 금고는 마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야만 유지되는 끔찍한 기생의 구조였습니다. 패전국들은 가혹한 경제적 착취에 신음하며 뼛속 깊은 증오심을 키워갔고 제국의 화려한 외관 뒤편의 장부들은 서서히 땄다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영국의 심장부 런던에 잉글랜드 은행이라는 거대한 중앙은행이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막대한 전쟁 자금을 끊임없이 조달하고 있을 때 프랑스 제국의 재정은 오직 영웅의 칼 끝에만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대지에 우뚝 선 나폴레옹의 군대는 당대 그 어떤 물리력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강철의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계 장부라는 종이 위에서 그의 제국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모래성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총칼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위대한 군사 천재의 치명적인 오만이었습니다. 그는 대포의 사정거리 밖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돈과 정보의 전쟁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분배하는 신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황제의 자존심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자신의 가장 큰 적국인 대영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하는 영국을 군사력으로 굴복시킬 수 없게 되자 유럽 대륙 전체의 항구를 봉쇄하여 영국의 경제를 말라 죽이려는 대륙 봉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쳐놓은 이 거대한 경제적 포위망은 그가 예상치 못한 가장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상업의 숨통을 조이고 영국을 질식시키려 고군분투하던 바로 그 순간, 그는 무심코 영국을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완벽하게 모든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의 품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은 거대하고 끔찍한 경제적 목조르기였습니다. 유럽의 모든 항구가 영국 선박을 향해 빗장을 걸어 잠그자 세계의 공장이자 해양의 지배자였던 대영 제국조차 서서히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창고에는 팔지 못한 식민지의 물산과 공장제 상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국가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대영 제국을 진정으로 파멸의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팔리지 않는 상품들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위기는 바로 금이었습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 즉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서는 영국의 전설적인 명장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군대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피말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역사책들은 웰링턴 군대의 용맹함과 탁월한 전술을 찬양하지만 그들이 겪어야 했던 가장 끔찍한 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웰링턴의 군사들은 적의 총포탄이 아니라 지독한 굶주림과 보급 부족으로 인해 문자 그대로 와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당장 빵과 고기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분명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막대한 신용을 바탕으로 종이 화폐와 국채를 끊임없이 찍어내어 전쟁의 톱니바퀴를 굴렸습니다. 하지만 런던의 은행가들이 인정하는 그 빳빳하고 세련된 종이돈은 바다 건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농부들과 상인들은 언제 가치가 폭락할지 모르는 영국의 종이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부시게 빛나고 묵직한 진짜 금화와 은화만을 요구했습니다. 식량과 말, 그리고 군수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형태의 귀금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런던의 금고에는 막대한 부가 장부상으로 존재했지만 그것을 유럽 대륙 한복판에 있는 웰링턴의 막사까지 실물금으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철통 같은 해상 봉쇄망과 수많은 프랑스 순찰선들이 영국 해협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어떻게든 금화를 모아 군함에 실어보내려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거나 턱없이 부족한 양에 그쳤습니다. 웰링턴 공작은 런던을 향해 제발 금을 보내달라며 절규에 가까운 편지를 수없이 써보냈습니다. 병사들의 월급은 몇 달째 밀려 있었고 굶주린 군대의 사기는 바닥을 쳤으며 언제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가장 잔혹하고 기막힌 역설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과 막강한 자본력을 자랑하던 대영 제국이 전선에 현금을 배달하지 못해 전쟁에서 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군과 용맹한 병사들이 있다 한들 당장 내일 아침 먹을 빵을 살 금화 한 뜀이 없다면 군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은 지도 위에서 작전을 짜는 대신 어떻게 금을 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적진 한가운데로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제국의 심장부는 서서히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이러한 숨막히는 교착 상태는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평생을 바쳐 묵묵히 기다려온 바로 그 기회였습니다. 위기에 빠진 제국은 이제 체면을 버리고 어둠 속의 거래자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국경 없는 돈의 제국을 건설해온 이 가문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모든 엔진을 켜고 전속력으로 가동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영국 정부는 결국 네이선 로스차일드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최고위 관료들과 잉글랜드 은행조차 해결하지 못한 이 불가능한 임무를 떠맡은 네이선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그는 먼저 동인도 회사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긁어모을 수 있는 모든 금화와 은화를 런던으로 은밀하게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막대한 양의 귀금속을 어떻게 삼엄한 해상 봉쇄를 뚫고 스페인에 있는 웰링턴의 군대까지 무사히 전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무장 군함조차 돌파하지 못한 바닷길을 일개 민간 상인이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기막힌 역발상이 등장합니다. 네이선은 험난한 바다를 몰래 건너는 대신 적국의 심장부인 프랑스 영토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가로지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미친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적의 심장부인 파리의 가문의 막내인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는 나폴레옹의 재무 관료들에게 접근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고 치명적인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는 지금 런던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유럽 대륙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경제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프랑스가 이 금들이 대륙으로 흘러들어오도록 방관하거나 심지어 통행을 조장한다면 대영 제국의 파멸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가 막힌 논리를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적인 금융의 생리와 신용의 마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나폴레옹과 그의 관료들은 이 함정에 완벽하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금이 유출되는 것을 오직 적국의 경제적 출혈이라고만 단순하게 해석했습니다. 그 금이 돌고 돌아 자신들의 심장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웰링턴 군대의 밀린 월급과 식량 구매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오만과 경제적 무지에 눈이 먼 프랑스 정부는 급기야 영국의 금화가 자국 영토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통행증까지 발급해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때부터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밀하고도 거대한 톱니바퀴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한 묵직한 금화들은 프랑스 해안에 도착한 뒤 제임스의 철저한 관리 아래 합법적인 화물로 위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경찰과 세관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뻔뻔스럽게도 프랑스 대륙을 종단했습니다. 수많은 마차에 실린 영국의 금화가 적국 프랑스의 한복판을 지나 피레네 산맥을 넘어 마침내 이베리아 반도의 웰링턴 막사에 안전하게 도착했던 것입니다. 장부상의 숫자들을 물리적인 금화로 바꾸고 그것을 다시 적의 손을 빌려 배달하는 완벽한 마술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역사가 남긴 가장 지독한 아이러니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위대한 전쟁의 신 나폴레옹은 자신의 목을 조를 밧줄을 스스로 내어준 셈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촘촘한 행정망이 앞장서서 적군인 영국 군대의 군자금 수송을 도왔으니 이보다 완벽하고 통쾌한 기만극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엔 영국군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천재적인 통찰력과 대담한 심리전은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수십만 대군의 위력을 발휘하며 전쟁에 보이지 않는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적국의 심장부를 관통해 배달해준 그 눈부신 금화들 덕분에 굶주림과 절망에 허덕이던 웰링턴의 군대는 마침내 기력을 회복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고 든든하게 배를 채운 대영 제국의 군대가 다시 거칠게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군대는
곧 다가올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향해 진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그 금아들 덕분에 웰링턴은 운명의 들판 워털루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날카로운 칼끝과 보이지 않는 돈의 힘이 마침내 최후의 결전을 벌일 장소였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나폴레옹의 코앞에서 수만 뗀의 금화를 무사히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기발한 속임수 덕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만극의 기저에는 가문이 수십 년에 걸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구축한 역사상 가장 빠르고 완벽한 민간 정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초반의 유럽은 여전히 말이 달리는 속도와 배가 바람을 타는 속도가 정보가 이동하는 물리적인 한계인 시대였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소식조차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전령의 말발굽에 의존해야만 했고, 바다의 풍랑이라도 일면 뉴스는 며칠이고 발이 묶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네이선 로스차일드와 그의 형제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보의 지연이 곧 자본의 손실이며 속도가 곧 권력이라는 자본주의의 가장 냉혹하고 본질적인 법칙을 그 누구보다 일찍 꿰뚫어 보았습니다.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유럽 전역의 주요 항구와 교역로마다 최고급 쾌속선과 가장 빠른 명마들을 항시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그들이 고용한 연락원들은 국왕의 특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았고, 어떤 악천후나 위험 속에서도 국가의 공식 시스템보다 먼저 소식을 전달하도록 지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날씨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수백 마리의 전서구를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런던과 파리, 프랑크푸르트를 잇는 하늘길마저 장악했습니다.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어 배가 출항하지 못할 때에도 로스차일드의 비둘기들은 암호화된 짧은 메시지를 발목에 매달고 영국 해협을 은밀하게 넘나들었습니다. 또한 각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오직 형제들만이 해독할 수 있는 히브리어와 독일어가 섞인 복잡한 특수 암호를 개발해 사용했습니다. 이 철저하고도 집요한 시스템 덕분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언제나 각국의 군주들이나 정부 부처보다 최소 하루에서 이틀은 먼저 핵심적인 국제 정세와 전쟁의 승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귀족들과 권력자들은 영토의 크기나 군대의 규모가 국가의 힘을 상징한다고 믿었지만, 진정한 신의 권력은 이미 속도와 정보를 쥔 자들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단 몇 시간 먼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수만 명의 대중이 눈을 가린 채 허둥댈 때 홀로 미래의 답안지를 들고 게임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었고, 군대의 기밀보다 금융시장의 정보가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무기로 작용하는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의 정보망은 단순한 우편 시스템이 아니라 유럽의 심장박동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거대한 신경망이자 권력의 촉수 그 자체였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이 무시무시한 신경망의 중앙 통제실인 런던에 앉아 유럽 대륙 전체의 자본 흐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던 이 완벽한 정보의 제국은 이제 단 하나의 거대한 시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일천하를 꿈꾸며 돌아온 나폴레옹과 이를 저지하려는 대영 제국이 모든 것을 걸고 격돌하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무대였습니다. 딱항타로 때 오공강통야는 마침내 이 가문의 모든 네트워크가 숨죽인 채 단 하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시스템은 이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험인 워털루 전투의 결과를 맞이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1815년 6월 18일, 벨기에의 워털루 평원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짙은 화약 연기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유럽의 명운을 건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끔찍한 포격전과 육박전 끝에 마침내 해가 질 무렵 역사의 저울은 영원히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전 유럽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전쟁의 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최정예의 근위대가 무너져 내렸고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동맹군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대지와 하늘을 뒤흔들던 포성이 멈추고 수만 명의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처참한 전장의 가장자리에 이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함성에 합류하지도 전우의 죽음에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전투의 승패가 확정된 바로 그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명마에 올라타 미친 듯이 북쪽 해안을 향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영국 군대의 공식 전령이 아니라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심어둔 최상급 비밀 연락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런던의 네이선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짧은 소식 하나에 가문의 운명과 제국의 미래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원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갈아타며 벨기에의 오스텐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영국 해협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 앞에서 웬만한 뱃사공들은 모두 출항을 거부했지만 로스차일드의 연락원은 어마어마한 양의 금화를 꺼내들고 목숨을 건 항해를 감행할 선장을 기어코 찾아냈습니다. 조각배나 다름없는 작은 쾌속선은 성난 파도와 맹렬한 비바람을 뚫고 칠흑 같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배가 뒤집힐 뻔한 아찔한 위기를 수차례 넘기며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항해 끝에 마침내 영국 남부 해안인 폴크스턴에 닿았습니다. 육지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는 다시 대기하고 있던 가장 빠른 말을 타고 런던 시내를 향해 쉴 새 없이 질주했습니다. 이 피 말리는 속도전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선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시험하는 릴레이 경주와 같았습니다. 1815년 6월 20일 이른 아침, 아직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런던 시내. 마침내 연락원은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저택에 도착하여 진흙투성이가 된 품속에서 암호화된 짧은 메시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웰링턴 공작이 파견한 공식 전령인 헨리 퍼시 소령이 영국의 해안에 채 닿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영국의 내각과 국왕은 물론이고 전 대영 제국의 그 누구도 아직 전쟁의 결과를 알지 못하던 그 절대적인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역사의 방향이 적힌 그 작은 종이 조각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또리, 짐가공 영액, 그의 가문이 수십 년간 쏟아부은 거대한 네트워크가 마침내 기적 같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정보망은 영국의 공식 통신망보다 무려 48시간이나 앞서 유럽의 운명이라는 가장 거대한 비밀을 오직 그의 소나귀에만 쥐어준 것입니다. 바다 건너 벨기에의 눅눅한 평원 위에서 대포와 총검이 빚어낸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은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영웅들의 시대가 저물고 나폴레옹의 야망은 영원히 끝났으며 대영 제국이 최종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네이선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전쟁이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섬뜩하고도 날카로운 광채가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쟁은 역사가 결정된 바로 지금 이곳 런던에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군인들의 물리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을 완전히 재편할 자본가들의 잔혹한 전쟁이 증권거래소라는 또 다른 전장에서 네이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력이 끝난 자리에서 마침내 자본이 권력의 왕관을 물려받을 완벽한 무대가 차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수백 년 동안 역사는 이 극적인 순간을 두고 몹시 악의로 물든 하나의 얄팍한 소문만을 진실인 양 이야기해왔습니다. 오리공 총신,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진짜 진실은 그 소문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심연처럼 깊고 위대합니다. 1815년 6월 20일 런던 증권거래소에 나타난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행동에 대해 후세의 사람들은 아주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전설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네이선이 영국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널리 퍼진 이 소문에 따르면 그는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가진 영국 국채를 헐값에 내다 팔기 시작했고, 이를 본 다른 투자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모든 채권을 시장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이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네이선이 대리인들을 시켜 헐값에 쏟아진 국채를 싹쓸이하여 하루아침에 천문학적인 부를 거머쥐었다는 것입니다. 이 매혹적인 음모론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역사책과 매체를 통해 마치 흔들릴 수 없는 정설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유대인 금융가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쓰인 익명의 팸플릿에서 시작된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보여준 행보는 그런 삼류 사기극과는 완전히 그 궤를 달리했습니다. 완벽한 승전보를 손에 쥔 그날 아침, 네이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거래소로 달려가 대중을 기만하는 짓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곧바로 영국 정부의 관료에게 사람을 보내 워털루에서 동맹군이 마침내 나폴레옹을 꺾고 최종 승리했다는 위대한 진실을 전했습니다. 영국 금융의 핵심 파트너로서 자신이 쥔 가장 강력한 특급 정보를 국가와 먼저 공유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만에 빠져있던 영국의 고위 관료들은 일개 민간 상인의 사설 정보망이 대영 제국의 공식 군사 통신망보다 이틀이나 빠를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네이선의 말을 증권 시장을 흔들려는 교묘한 헛소리쯤으로 치부하며 철저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기, 10만, 기, 사, 무시, 사, 로시. 국가가 진실을 외면하자 네이선은 마침내 자신의 진짜 무대인 런던 증권거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군중을 속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패전의 공포에 질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직 자신만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진실을 무기로 고독하고도 냉혹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이선은 영국의 국채, 이른바 콘솔을 엄청난 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국채를 매집한 진짜 이유는 다음날 당장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머릿속에는 평범한 브로커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하고 장기적인 시대의 통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지독한 전쟁의 신이 영원히 몰락하고 나면 유럽 대륙에는 유례 없이 길고 안정적인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굳건한 확신이었습니다. 이러는 지독한 전쟁의 신이 영원히 몰락하고 나면 유럽 대륙에는 유례 없이 길고 안정적인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굳건한 확신이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전쟁 기간 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국가의 이자율이 점차 안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영국 국채의 가치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완벽한 거시, 경제적 계산이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네이선은 아무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임벤니다. 그가 이 거대한 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압도적인 정보의 속도를 지배했다는 사실, 그리고 남들이 무지 속에서 공황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의 정보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비정한 결단력입니다. 그의 행동은 교활한 사기가 아니라 진실을 꿰뚫어보는 해안과 굳건한 믿음이 만들어낸 자본주의의 정당한 투자의 결정체였습니다. 네이선이 그날 미친 듯이 사들인 방대한 양의 국채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영 제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찬란한 미래, 그 자체를 입도 선매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투자의 결단이 가져온 진짜 결과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금고를 터질 듯이 채우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이선이 손에 쥔 그 막대한 양의 국채는 단순한 부의 상징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거래를 기점으로 세상의 지배 논리는 영원히 변했습니다. 과연 그가 거머쥔 이 종이 증서들이 어떻게 유럽 전체의 왕들을 무릎 꿇리고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게 되었는지, 결정적인 권력 이동의 그 서늘한 진실을 향해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털루의 포성이 영원히 두신 후 세계의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졌습니다. 한때 유럽 대륙 전체를 자신의 발밑에 두었던 위대한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대서양 한가운데에 고립된 절의 고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던 전쟁의 신은 그 척박하고 외로운 바위섬에 갇혀 과거의 영광과 허망한 대포 소리를 환청처럼 들으며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총칼과 피로 세운 제국의 초라하고도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육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을 때 영국의 런던과 대륙의 주요 금융 중심지에서는 무기를 들지 않은 새로운 제왕들이 역사의 전면으로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선 로스차일드와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워털루 전투 이후 대영 제국은 19세기를 지배하는 이른바 팍스 브리테니카 영국의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무적의 영국 해군이 오대양을 제패했고 전 세계의 부가 런던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제국의 진정한 지배력은 바다 위의 군함이나 식민지의 총독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빚 국채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워털루의 승리를 확신하며 쓸어 담았던 영국의 국채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자 그의 예견대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기록하며 가문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는 권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손에 쥔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제 일개 국가의 상인을 넘어 유럽의 왕들과 각국 정부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세계의 채권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정복자도 이룩하지 못한 완벽하고도 새로운 형태의 지배 체제였습니다. 과거의 왕들은 자신의 영토 내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 군대를 일으키고 마음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군대의 규모가 커지고 전쟁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19세기에는 오직 세금만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반드시 막대한 빚을 져야만 했고 그 빚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거대한 신용은 오직 최고위 금융가들의 금고 안에만 존재했습니다. 총을 쏘고 대포를 쏠 수는 있지만 그 화약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결국 로스차일드와 같은 국제적인 은행가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만 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워털루 전투가 남긴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역사의 진실입니다. 명목상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여전히 화려한 왕관을 쓴 군주들과 제복을 입은 장군들이었지만 그들이 칼을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력은 장부를 쥔 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네 제국의 황제조차도 채권 시장이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한다면 단 한 명의 병사도 전장으로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군대의 통수권보다 금융의 신용이 우위에 서는 기막힌 권력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국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정부를 국채라는 우아한 족쇄로 묶어버린 보이지 않는 금융제국의 탄생이었습니다. 신용과 채권이라는 부드럽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미줄이 강철로 만든 대포와 군함의 포신을 완전히 추와 메어버렸습니다. 저레고도의 바위섬에서 나폴레옹은 끝내 군사력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낡은 환상을 버리지 못한 채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그를 파멸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은 국경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통제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죽었지만 남겨진 자들은 그가 남긴 핏빛 유산을 딛고 일어서서 인류의 미래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금융과 권력의 역사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가장 섬뜩한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언제나 평범한 청년들이고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은 화려한 훈장을 단 장군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거대한 책장을 한 장씩 넘겨보면 그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의 진정한 승리자는 한 번도 국기를 흔들거나 승전가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혼들이 잠든 워털루의 들판 위로 차갑게 내려앉은 진실은 바로 금에는 조국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불세출의 천재가 이끌던 무적의 프랑스 군대를 무너뜨린 것은 영국군의 대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크푸르트의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체를 거미줄처럼 뒤덮은 로스차일 가문의 정보망이었고 런던의 은행가들이 발행한 종이 국채였으며 적국의 심장부를 유유히 통과하여 이베리아 반도로 흘러들어간 수만 원의 금화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단단하고 무거운 경계를 비웃듯 가장 유연하고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이 강철로 무장한 제국을 질식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의 본질에 대한 가장 서늘한 역설입니다.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명목상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영토를 재건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는 결국 영원한 빚의 굴레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패전국은 배상금을 갚기 위해, 승전국은 막대한 전쟁 비용을 메꾸기 위해 보이지 않는 금융 시스템에 이자를 바쳐야만 합니다. 영웅들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국가의 빚을 먹고 자라는 자본의 네트워크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부를 축적합니다. 무대는 바뀌고 배우들은 교체되어도 극장을 소유한 자들은 영원히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바로 워털루 전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유산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과연 이 잔혹한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났을까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고 탱크가 국경을 넘으며 끔찍한 사륙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와 이념 자원과 영토를 둘러싼 국가 간의 충돌처럼 보입니다. 뉴스는 연일 정치인들의 분노 섞인 성명과 장군들의 군사 작전을 보도하며 우리에게 애국심과 증오를 동시에 강요합니다. 하지만 1815년 런던 증권거래소의 돌기둥에 기대어 역사의 장부를 조용히 들여다보던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차가운 눈동자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전쟁의 스펙터클 이면을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21세기의 현대전에서도 총성이 울리기 훨씬 전부터 이미 승패는 결정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로스차일드의 전서구와 쾌속선 대신 빛의 속도로 대양을 가로지르는 광 케이블과 해저 데이터망 초단타 매매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원과 식량을 독점하는 다국적 기업들, 첨단 무기의 원천 기술을 통제하는 방위산업 복합체, 그리고 전 세계의 기축 통화를 쥐고 흔드는 소수의 금융 권력들이 사이버 공간과 글로벌 금융시장을 통제하며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도를 펼쳐놓고 영토의 선을 그으며 전쟁을 이해하려 하지만 진짜 권력자들은 이미 숫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장부 속에서 세계의 지분을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오늘 밤 평화롭게 잠자리에 드는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국가의 운명을 담보로 한 거대한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무기를 들지 않은 21세기의 제왕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국가를 쇠퇴시키고 어느 국가를 부상시킬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비를 돔은 그 비치 도 디치 이 비를 전쟁의 신 나폴레옹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춤을 추었던 과거의 천재 금융가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지배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당신의 조국입니까? 아니면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우리의 내일을 거래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자본의 장부입니까?